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놀라운 몸과 마음의 힘. 지은이는 안드레아스 모리츠입니다. 아유르베다 의학과 홍채 진단법 등의 대체의학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몸과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팽창하는 우주 속에 떠다니는 지구와 수천억 개에 이르는 은하와 별들은 우리 몸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인다. 양자 물리학의 선구자였던 아인슈타인은 인간과 우주 만물이 결국 하나라는 일체성을 궁극의 진리로 믿었다. 그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우리를 포함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똑같은 보편적 기질의 이중적 발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힌두교에서는 마야, 즉 환영이나 미몽이 우리의 지각에 마술을 걸어 우리가 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하늘의 구름은 태양을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태양은 결코 어디론가 가버리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날이 흐리면 해가 사라졌다거나 오늘은 해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등의 표현을 쓴다. 바로 몇 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지평선 끝까지 걸어가면 절벽에서 추락하듯이 지구에서 아래로 끝없이 떨어진다고 믿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웃어넘긴다. 그러나 앞으로 30년 또는 50년 뒤에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 인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찬가지로 빙긋이 미소를 지을지 모른다. 인류 역사의 분쟁과 투쟁은 거의 대부분 잘못된 감각적 인식에서 비롯된 믿음을 바탕으로 벌어졌다. 지금도 전쟁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영토권과 국경을 둘러싸고 일어난다. 영토권과 국경은 환영의 산물이다. 지구의 대지는 그 자체로 완전체여서 여러 부분으로 쪼갤 수 없다. 사람들은 땅에 집을 짓고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의 생득권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는 그들이 지구에 머무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그 땅을 자연으로부터 임대했을 뿐이다. 땅은 처음부터 지구의 소유였다. 게다가 우리는 모든 먹거리를 스스로 재배해서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태양과 지구가 온기, 에너지, 공기, 물, 영양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풀잎 하나도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은 채 말이다. 생명체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을 포함한 만물이 지구와 주변 우주의 모든 부분과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지구와 우리가 서로 별개의 독립체라는 감각적 환영 때문에 우리는 돈과 부동산 같은 물질을 실제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물질적 부는 안전보다 오히려 불안을 초래한다. 나의 소유를 잃을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진실하고 영구적인 소유는 살아있는 지구와 하나가 되는 의식적인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그 상태에서만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대지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강이나 하천이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일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천을 자신의 핏줄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피를 오염시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흙을 신성하게 여겼다. 백인들이 그들의 땅을 발견하고 그들에게서 땅을 매입하려 했을 때 그들은 백인들의 제안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과 하나인 땅을 어떻게 팔아넘길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그들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무엇이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물질이나 소유, 심지어 자신의 몸에도 별다른 애착을 갖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형태 안에 들어있는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소박함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2%가 기도의 치유력을 믿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같은 치유력을 위약, 즉 플라세보 반응과 같다고 설명한다. 위약 반응이란 어떤 약이나 치료가 과학적 근거보다는 그냥 효과가 있다고 믿음으로써 몸에서 치유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우리는 모두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영적인 존재다. 우리 존재의 비물리적인 기원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를 정신이라 부르든 영이라 부르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건강한 마음이 필수적이다. 마음의 부수적 현상인 몸은 마음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수행한다. 다중인격장애, 즉 해리성 정체 장애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한 사람의 몸 안에 최대 12가지 다른 인격을 갖는 증상을 말한다. 과학자와 의사들은 아직도 이런 증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기억과 느낌, 말투까지 완전히 다른 3가지 인격을 가진 한 여성은 월경도 한 달에 3번 각각 달리 갖는다. 어떤 사람은 한 인격에서 다른 인격으로 변할 때 눈동자 색까지 달라진다고 한다. 전혀 다른 마음 상태나 느낌, 감정, 기억을 가진 다른 인격으로 갑작스럽게 전환되면 몸 전체의 기능이 재정의된다. 마음을 잘 사용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만 하면 우리 삶은 기적으로 가득할 수 있다. 다중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마음이 실제로 몸과 물질을 지배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세포는 주변 세포와 끊임없이 소통한다. 유전자 연구 분야의 논문 수백 건이 입증한 사실이다. 소통 방법은 위성 신호의 송수신과 비슷하다. 다만 세포가 빛의 형태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빛은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몸 전체가 그야말로 빛의 몸이 된다. 몸은 빛으로 만들어졌으며 주변 환경으로 빛을 발산한다. 실제로 사람과 동물, 식물은 자신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빛의 에너지장을 갖는다. 이 아이디어는 수백 년에 걸쳐 종교 그림이나 경전에 기록되었고 과거의 여러 신비주의에서 오라로 묘사되어 왔다.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핵과 빈 공간으로 구성된다. 때론 입자로, 때론 파동으로 나타나는 압축된 에너지의 점으로 상상할 수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글루온과 쿼크로 알려진 더 작은 에너지 소립자나 파동으로 구성된다. 그것들은 소립자의 결합을 10의 마이너스 23승초에 한 번씩 바꾼다. 즉, 10조분의 1의 100억분의 1초다. 아원자 입자가 이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체세포는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인다.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의 계산에 따르면 10의 마이너스 35승 센티미터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물질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의식의 영역이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통일장으로 시공을 초월하며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모든 생명체의 핵이다. 우리의 의식이 두려움이나 분노, 우울함으로 오염되거나 가려질 때, 또는 몸이 오염된 공기나 해로운 식품, 음료, 전자레인지, 바이러스, 미생물 등에 노출될 때 아원자 변화 패턴에 중대한 간섭이 발생한다. 그 결과가 질병으로 나타난다. 손상을 복구하는 첫 단계는 의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일단 올바른 의도를 세우면 완전한 치유에 필요한 모든 요인이 하나씩 저절로 갖추어진다. 우주의 모든 것은 현재에 존재한다.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만들어진다. 거의 무한한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교신할 수 있는 빛으로서 말이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의 95%는 무엇이 옳은지 아는 우리의 직관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얻은 정보다. 지금 우리가 곤경에 처한 것은 자연과 태양, 지구와 우리 자신을 더는 신뢰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선크림이 대중화되면서 피부암 발병 건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태양이 우리 눈과 피부에 위험하다면 지구의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사람의 몸에 적절한 보호장치가 갖춰지지 않았을까? 호주 원주민은 선크림을 사용하지 않지만 피부암에 걸리지도 않는다. 호주는 유럽보다 태양광선이 더 강해 상식적으로 피부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말이다. 실제로 고지대나 적도 부근에 사는 사람들의 피부암 발병률이 가장 낮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루 종일 실내에서 일하거나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선크림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부암 발병률이 가장 높다. 동물은 선글라스를 끼지 않아도 피부암에 걸리지 않는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사람마다 세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식한다. 우리 모두는 주관성의 세계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존재의 본질에서 세계와 우주 또는 신과 하나다.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 삶과 죽음, 물질 등은 전부 환영이다. 사람은 주관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병에 걸리는 사람의 80%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병을 얻으며 70%는 그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말하면 객관적인 사실로 들리겠지만 스트레스 반응은 순전히 주관적인 경험이다. 똑같은 암에 걸렸고 같은 나이에 위험 요인도 같은 사람 10명 중 5명은 사망하지만 3명은 증세가 호전되고 나머지 2명은 종양이 자발적으로 소멸된다. 똑같은 치명적인 암이
그들 모두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질문에는 객관적인 답이 없다. 객관적인 과학은 불완전하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또는 자연과 또는 태양과 상호작용할 때 겪는 주관적인 경험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짓말 탐지기로 알려진 폴리그래프를 연구하던 과학자 클리브 백스터는 1960년대 우연히 식물의 의식을 처음 발견했다. 폴리그래프는 전도체의 전기적 변화를 측정하는 검유계의 일종이다. 이 기기를 사람의 피부에 부착하면 그의 감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불안이나 긴장, 스트레스를 느끼면 피부의 전기 저항이 떨어진다. 반면 명상을 하거나 부드러운 음악 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 피부의 전기 저항이 3배로 높아진다. 이런 급격한 상승은 스트레스와 불안, 정서적 불균형이 크게 감소했다는 표시다. 백스터의 우연한 실험에서 신문을 당하는 대상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화분 속의 화초였다. 그는 장난삼아 검유계를 화초에 연결한 뒤 들고 있던 별로 뜨겁지 않았던 커피잔에 화초 잎의 일부를 담갔다. 기기에 별 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그는 잎의 일부를 태워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검유계에 격렬한 반응이 나타났다. 이후 식물이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알고 이에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 이루어졌다. 한 실험에서 연구자는 2개의 화초 중 하나를 화분에서 뽑아내 죽였다. 그런 다음 살아남은 화초가 연구자를 포함한 6명 중에서 화초를 죽인 범인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아남은 화초에 검유계를 부착했다. 화초는 범인을 정확히 맞췄다. 따라서 식물도 다른 생명체가 사람에 의해 위협받거나 파괴될 때 그런 사실을 알고 누가 그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흥미로운 실험에서 연구자는 요구르트를 담은 컵에 잼을 넣었다. 잼 속의 보존제가 요구르트 박테리아의 일부를 죽였다. 그러자 그 부근에 있던 화초에 부착된 검유계에 박테리아들의 죽음이 정확히 기록되었다. 이처럼 식물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듯하다. 또한 식물은 음악에도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실험에서 시끄러운 하드록 음악을 들려주자 식물은 겁에 질려 전율하는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일부는 죽었다. 그러나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자 식물은 음악에 맞춰 부드럽게 몸을 흔들었다. 미량 영양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채소를 정성스럽게 돌본 뒤 채소의 변화된 영양 함량과 효능을 연구한다. 여러 연구에서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은 채소에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미량 원소 등 영양소의 함량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하게 진행된 이중 맹검 실험에 따르면 원예사의 정성을 가장 많이 받은 채소에 영양소 함량이 가장 높았다. 채소를 돌보는 사람이 더 강하게 자라달라고 마음속으로 부탁하며 더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이자 영양소 함량이 눈에 띄게 높아졌을 뿐 아니라 더 빨리, 더 크게 자랐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채소를 섭취하자 신체상의 효율성이 매우 향상되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활력의 증가를 생명 활력을 일컫는 기의 효과로 설명한다. 활력 에너지가 풍부한 식품은
소화계를 활성화시키는 반면 활력 에너지 대부분이 고갈된 식품은 소화계에 많은 부담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식물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생태계 재난도 아주 쉽게 알아차린다. 나무는 바로 옆에서 벌목되는 나무의 고통을 느낀다. 식물은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이 아무 이유 없이 파괴될 때 생기는 부정적 진동을 느낄 수 있다. 식물은 큰 목적을 갖고 있는 매우 지능적인 존재다. 지능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식물이 없으면 우리는 지구에서 생존할 수 없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을 갖고 있다. 양자물리학에 따르면 우주 전체에서는 그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모든 입자는 반입자를 갖고 있다. 아원자 입자가 한 방향으로 회전하면 그 반입자는 우주의 다른 쪽 끝에 있다 해도 그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것들은 순식간에 서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물리적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 원자와 아원자 입자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플랑크 길이, 즉 10의 마이너스 35승 센티미터에서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입자가 자신을 장으로 인식한다. 에너지, 지능, 생명력이 무한으로 펼쳐진 바다인 셈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도 의식이 있고 지능을 가진 유기체다. 수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과 다르지 않다. 우주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두 똑같은 원자를 공유한다. 우리는 주변 사물과 상황을 오감을 사용해 경험함으로써 뇌를 프로그램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마음과 비슷한 것조차 생기지 않는다. 수많은 새로운 경험을 주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지능도 가질 수 없다. 그에 반해 동물은 본능적 지혜를 타고나지만 새로운 무엇을 배우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뇌는 초당 약 10억 비트의 정보에 노출된다. 그 정보는 오감의 지각을 통해 뇌로 주입된다. 우리 뇌는 그 정보를 종합하여 공기가 피부에 닿을 때 기온을 측정하고 심지어 다양한 원자 구성까지 읽어낸다. 뇌는 물체에 닿은 빛의 반사를 통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다양한 색상의 내재적 속성과 진동수를 파악한다. 고막을 두드리는 서로 다른 음파를 구분해 처리하고 해석하고 그에 반응하며 땅과 바다와 식품의 냄새를 분류해 기억한다. 우리 뇌는 성능과 용량 면에서 이 세상 어떤 컴퓨터와도 비교되지 않는 우주의 컴퓨터가 된다. 뇌간의 신경 네트워크는 일종의 교통 통제센터 역할을 한다.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만 개의 메시지 가운데 수백 개 정도만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여보낸다. 나머지 정보는 유익하지 않음 또는 관련 없음으로 분류해 걸러낸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 세계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며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출생 전부터 시작된다. 아기는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아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태아는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살지만 여전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부모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은 태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최소한 임신 6개월째부터 태아의 정서 생활이 시작된다. 자궁 속에서 느끼고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고 배운다. 태아가 자궁 안에서 지내는 동안 경험하는 정서는 주로 어머니, 부분적으로 아버지와 환경으로부터 받는 메시지에 반응하는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행여 실수할까 끊임없이 걱정하거나 다른 형태의 정서 불균형으로 인해 불안에 짓눌리는 어머니는 태아의 성격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반면 자신감 있고 느긋한 어머니는 태아에게 만족과 안정감을 준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아내와 태아를 대하는 태도나 느낌도 임신 및 출산의 성공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생각을 할 때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실제로 담배를 집어들지 않아도 그 생각만으로도 태아는 자신과 어머니의 혈액 속 산소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즉각적으로 아드레날린 반응을 일으킨다. 이 스트레스 반응이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한다. 흡연 욕구는 불확실함, 초조함,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의 인생에서 첫 16에서 20년은 일반적으로 카르마 계약과 조건의 지배를 받는다. 카르마는 이전 생에서 다 해소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업을 말한다. 이 계약은 사람의 형태로 태어나기 전에 영혼만 안다.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는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고 배움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무엇인지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 때문에 아이들은 18에서 20세가 될 때까지 어디엔가 갇혀 있다고 느낀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부정적이고 불리한 상황에 속박시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카르마 채무를 청산하느라 정신이 없다.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통합의식의 경험은 나는 모든 것 안에 들어있고 모든 것은 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플라톤, 아인슈타인, 미켈란젤로 같은 뛰어난 인물들은 이전에 누군가가 말했거나 창조한 것을 반복하는 학습된 능력을 통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직접 통찰과 기술, 창의력을 얻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은 반복적인 사고와 학습이라는 기계적인 접근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사용할 방법이나 여지가 없다. 내가 믿는 것이 나를 만든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을 뒷받침하거나 강화하는 정보만 마음으로 들여보낸다. 따라서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다는 것은 착각이다. 사실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우리의 믿음과 이 세계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이해나 지식으로 형성된 개념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들어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비현실적이거나 허구적이라고 생각한다. 관찰자의 마음 상태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관찰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실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아이디어와 믿음을 실현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지만
관찰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 모든 경험은 의식 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외부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의식에 변화된 상태다. 우리가 자신의 의식을 여러 가지 방식과 색상, 형태로 파악한다는 뜻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나 자신이 누구라고 믿는 것이 세계에 대한 나의 인식과 일치한다는 뜻이다. 각각의 의식은 고유한 현실 세계를 만들어낸다. 나는 지인에게 사람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전망을 가질 경우 그 믿음을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든 그 증거를 찾으려 애쓴다고 설명했다. 1988년 프랑스 면역학자 자크 뱅베니스트는 물의 기억력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논문은 과학계에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실험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자 2명이 그의 실험실을 찾아갔다. 그들은 직접 실험을 통해 뱅베니스트의 연구 결과와 정반대되는 결론을 도출했다. 물 분자는 기억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옳았을까? 자신이 믿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 외에 다른 진실은 없다는 게 그 질문의 답이다. 우리는 생의 모든 순간에서 자신의 고유한 현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사회는 개인과 그들의 아이디어, 믿음, 이상, 선입관, 욕구, 호불호 등의 합성체다. 일본의 한 섬에 서식하는 원숭이 몇 마리가 감자를 바닷물에 씻어 먹으면 깨끗할 뿐더러 맛도 더 좋다는 것을 알았다. 곧 그 섬만 아니라 이웃 섬의 다른 원숭이들도 감자를 맛있게 먹는 새로운 방법을 따르기 시작했다. 다양한 원숭이 집단 사이에 물리적인 소통 고리가 없었지만 원숭이들은 의식의 차원에서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다른 원숭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대부분은 과거에 얻은 지식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그마를 그대로 따르며 자주 이런 말을 한다. 그게 인생이야.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 초파리를 유리병 속에 키울 때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한동안 그 상태로 두면 어느 날 병뚜껑을 열어도 초파리는 밖으로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곳을 탈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파리는 죽을 때까지 병 속에 갇혀 산다. 초파리는 닫힌 유리병이 세계 전체라고 믿는다. 알고 있는 세계가 유리병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 비슷하게 별 생각 없이 허구의 감옥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갇힌 감옥의 벽은 오래된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수세기 동안 무조건 옳은 불변의 진실이라고 믿어온 허상의 현실을 말한다. 말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우리도 과거 사람들이 지지하며 믿고 받아들인 세계관을 그대로 수용하기 쉽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할 때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노화에 대한 인식이다. 생물학적인 노화는 인생의 어떤 단계에 이르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도록 배웠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화의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그 현실을 더욱 굳힌다. 우리는 그 현실이 옳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늙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늙지 않는 듯하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 중 일부는 늙었다는 느낌 없이 100세나 그 이상까지 사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50년 정도 더 일찍 고령으로 사망한다. 8세기 인도의 철학자 샹카라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는 것을 보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대인관계가 거의 없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또는 삶에서 스트레스와 걱정을 만들어내는 사람 또는 과식, 음주, 흡연, 약물 남용 등으로 생활 습관이 부자연스러운 사람 또는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빨리 늙는다. 모든 일에서 자신을 가장 먼저 내세우는 사람도 빨리 늙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도 노화 속도가 빠르고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자신의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과 세계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는 사람 또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노화를 멈추거나 지연시키며 젊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월 명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15에서 20분씩 최소한 하루 2차례 명상하는 사람은 5년 안에 생물학적 나이를 12에서 15년 낮출 수 있다. 요가나 태극권 또는 기공 같은 수련을 꾸준히 하는 사람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메뚜기는 누가 죽이지 않으면 계속 살 수 있다. 비결은 그들이 하루에 한 번씩 몸을 바꾼다는 사실이다. 우리도 세포의 기본 구성 요소인 단백질을 2에서 10일마다 교체한다. 그러면 이전처럼 생생해지는데 왜 늙어야 하는가? 메뚜기는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흡연도 하지 않고 TV도 보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먹지도 않고 나이를 세지도 않는다. 미국 삼나무는 어떤가? 그들의 수명은 6천에서 만 년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경우는 다르다고 믿는다. 우리는 나무나 메뚜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노화가 인간 진화의 자연적인 일부라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유는 없다.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우리가 왜 늙는지 설명해주는 일관된 이론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 노화와 죽음은 엄연히 다르다. 사람이 죽는 것은 대부분 노화보다는 사고나 질병 때문이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히말라야 산맥 지역, 카라코람 산맥의 훈자 계곡, 일본 오키나와 섬, 유럽 조지아 산악지대,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등 현대인의 노화 인식이 아직 침투하지 않은 곳에 거주한다. 노화에 관한 우리의 규칙 중 하나에 따르면 40세나 45세 이후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정상이다. 하지만 러시아 남부 아파지아 산악지대처럼 오지에 거주하는 부족들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한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들의 시력과 청력은 거의 모든 연령에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한다. 100세 이상의 사람들이 얼음처럼 차가운 개울에서 수영을 하고 승마를 즐긴다. 멕시코 북부에 사는 한 부족은 70에서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하루 최대 약
100km를 달려도 전혀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심지어 그처럼 오래 달린 뒤에도 심장이 달리기 전보다 더 느리게 뛴다. 이런 사람들은 오래 질병을 앓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다. 서구 사회의 많은 여성에게는 완경이 중년 위기를 대표한다. 극동 지역의 일부 사회에서는 완경이 매우 드물고 일부 여성은 70세에도 임신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완경이 일찍 찾아온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신체적인 불균형이나 노화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믿음 체계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속박하는 부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것은 대부분 사람이 만든 도그마이고 아이디어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담겨 있지 않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어떤 한계나 속박도 없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삶에 받아들임으로써 그 참된 본성이 가려진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데는 그런 믿음이 아예 필요 없다. 자연의 법칙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인 인위적인 진실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가 균형을 잃은 상태에 놓이게 된 데는 우리 각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우리 모두 부정적인 사고와 폭력, 전쟁에 수동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 발발한 전쟁이나 테러, 강도 또는 어린이 납치 같은 끔찍한 사건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즉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를 향해 분노하며 동정심이나 정의감에서 무고한 피해자 편을 든다. 이웃이 강도를 당하면 우리 집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분통을 터뜨리거나 두려워한다. 그런 반응이 옳은 듯 싶지만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분쟁과 범죄, 폭력의 발생을 부추기는 데 일조하게 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생각이 비물질적인 영역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생각이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매일 하는 생각은 세계적인 문제에 그 원래의 원인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개인적인 태도와 믿음, 감정, 그리고 생각은 거기에 담긴 메시지를 그 대상인 사람이나 상황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우리를 우주적 네트워크와 연결시킨다. 그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내면에 품고 있는 두려움이나 분노, 탐욕은 그 소통 시스템의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가 축적된다. 우리는 이를 집단적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범죄는 우주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범죄는 사회의 특정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내면에 쌓인 스트레스나 불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 때문에 도시마다 또 국가마다 범죄율이 달라진다. 한 지역 주민의 불만과 불행 수준에 따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폭력과 범죄 행위가 얼마나 심하고 빈번해지는지 결정된다. 테러에 맞선 정부의 주된 접근법은 여전히 중세의 잔재인 억지 조치와 징벌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런 방법을 써서 성과를 거둔 적은 없다. 테러 집단이 존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대중으로부터 받는 대대적인 관심과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이다. 테러와 다른 여러 범죄를 예방하려면 가장 먼저 부정적인 뉴스의 전파를 국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단지 세계의 가시 퍼뜨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질러 놓은 세계를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언론이 전하는 탐욕과 폭력 사건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관대함과 온정의 행동이 더 많다.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사건이 그만큼 많지만 언론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소식이 부정적인 뉴스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다. 범죄와 테러, 전쟁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 질병의 발전 과정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다.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갈등이 생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말한다. 병든 생각은 질병과 고통을 초래한다. 그러나 사랑이 담긴 생각과 느낌은 건강과 활력, 행복을 안겨준다.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줄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줄을 통해 개인이든 집단이든 생각의 대상에게 전자기파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상상해보라. 실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을 단순히 관찰하거나 또는 거기에 참여하면 기존의 부정성이 더욱 강하게 활성화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비판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 대해 진심으로 온정과 사랑이 가득한 생각과 느낌을 가진다면 그것이 우주적인 생각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상황을 개선하거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생각은 특정 메시지나 정보를 담은 다양한 파장을 가진 파동이다. 그 힘으로 우리는 지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잠재력과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우리의 잠재력은 실로 무한하다. 그 잠재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은 우리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자기중심적 행동은 내적 빈곤과 외로움에서 비롯된다.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권력과 식량, 인맥, 돈, 물건 등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으려 한다. 충분히 가질 수 없다는 두려움이야말로 진정한 빈곤이다. 그런 두려움은 물질적인 부를 아무리 많이 쌓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내적인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물질적 소유의 많고 적음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삶과 풍요의 강이 순조롭게 흐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두려움뿐이다.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물질적 세계 안에서 의식의 더 높은 차원에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라는 사실 말이다. 소위 문명화된 선진 세계는 우리의 신체적인 안락과 물질적 부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래야만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어떤 직장을 갖고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 그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고급 자동차, 주택, 첨단 가전제품, 최신 유행하는 옷 등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와 약물, 범죄, 인생에 대한 환멸, 두려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선진 사회의 문명이 심각하게 병들었음을 말해준다. 요즘 신규 환자의 약 92%가 피로와 관련된 문제를 호소한다. 대부분은 파김치가 되었다, 탈진했다, 기진맥진하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안절부절 못함, 초조함, 신경과민, 마음의 긴장도 피로에서 비롯된다. 기다림에 지쳤어. 이것저것에 지쳤어. 너무 지쳐서 따지지도 못하겠어. 같은 말은 피로에 관한 무의식적이면서도 정확한 묘사다. 사람들이 살아갈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쳤다고 말하는 것은 헛말이 아니다. 만성 피로증은 치유가 시급하다는 강한 신호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감정은 우리 몸이 의식적 존재의 순간순간마다 편안함을 느끼는지 불편함을 느끼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신호다. 감정에는 일기예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특정한 진동이 담겨 있어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관해 어떻게 느끼는지 또 우리 삶에서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준다.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감정은 그 거울에 비친 이미지다.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몸이 감정을 통해 전하려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감정은 판단이나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감정을 집중해서 관찰하면 그 이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감정은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 관해 진실로 어떻게 느끼는지 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선 안 된다. 깊은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눈이 슬프게 보이고 피부가 윤기와 생기를 잃는다. 반면 행복한 사람은 얼굴 근육의 긴장이 풀려 매우 편안해 보이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얼굴의 근육 하나하나는 우리 몸속의 장기나 체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미소를 지으려고 얼굴 근육을 움직이면 그 근육에 해당하는 장기의 기능이 개선될 뿐 아니라 행복한 감정도 생긴다. 행복한 표정은 행복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거울을 보며 웃거나 미소 지으려고 노력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수 있다. 말기 암 환자가 3달 동안 코미디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웃었더니 암이 저절로 나았다는 사례가 있다. 지금은 웃음요법이 주요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검증된 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미국의 많은 병원은 환자들에게 코미디 영화를 볼 것을 권장한다. 한편으로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감정을 생성하기도 한다. 눈을 들어 똑바로 쳐다보고 고개를 들고 어깨를 젖히는 자세 전환만으로도 짓눌린 느낌에서 쾌활하고 희망적으로 감정을 바꿀 수 있다. 몸의 자세를 바꾸거나 활동 양상을 달리함으로써 좌절과 분노 또는
실망으로 쌓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공, 태극권, 요가 같은 기운동이 몸과 마음에 매우 큰 치유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활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라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감정적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근원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건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점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고쳐야 할 것들이다.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쓰는데 낭비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개선하는 일에 쓰는 게 훨씬 낫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큰 짐이 사라지면서 삶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결점을 찾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할 뿐이다. 이제라도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자신을 개선하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개선하면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도 저절로 바뀐다.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 더 낮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된다. 대다수 사람은 행복해하고 친절하고 온정 넘치고 관대하고 강한 사람 주변에 있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자신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과 행동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마음이 너무 나약해서 자기 입장을 옹호하지 못하면 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이 생기기도 쉽다. 질병은 표출되지 않은 갈등을 몸이 다루는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의 경우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쓰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갈등이 골무면서 몸을 공격하게 된다. 배우자나 친구 사이에서 견해차가 전혀 없다면 그중 한 명은 자기 시간을 모두 쏟아부어 상대방에게 맞춰주느라 애쓰는 게 틀림없다. 성향과 생각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면으로 방향을 튼 분노가 우울증을 낳는다. 우리는 분노가 기본적으로 나쁘고 균형을 잃은 성격이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으며 성장했다. 화가 나더라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다. 우울증은 내면으로 방향을 돌린 분노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임상 증거가 많다. 분노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소되지 않고 수동적으로 내면에 축적되면 우울의 감정으로 변한다. 그 파괴력은 실로 엄청나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 필립 골드 박사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발하여 골다공증, 감염, 심지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신경과학 분야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수치가 20에서 25% 낮다. 세로토닌이나 그와 관련된 물질이 부족하면 스스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 그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억제하기가 어렵다. 미국에서 자살은 주요 사망 원인 8번째에 든다.
연구에 따르면 자살 충동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심해질 수 있다. 그 경험은 뇌 속의 세로토닌 수치에 평생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중 다수가 어린 시절에 학대당한 내력이 있다. 감정 폭발을 촉발하는 모든 사례는 해소되지 않은 과거의 갈등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는 사실 다른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다. 과거든 현재든 우리가 바라는 바를 실현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에 대한 좌절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분노는 객관적인 외부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과거 실수에 관한 숨겨진 기억이나 친한 친구가 우리에게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잘못에 의해 촉발된다. 분노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오랜 분기가 남아있을 때 폭발한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화를 낼 이유가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또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가 나고 자존감이 낮아진다. 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곧바로 선택의 여지가 커진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선택의 자유를 주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은 선택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다. 오래 못 본 고모를 뵈러 가지 않을 수 없어 라는 말은 오래 못 본 고모를 뵈러 갈 수 있어 라는 말과 어감이 판이하다. 이 두 표현은 몸과 마음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우리는 말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객관적인 관점에서 의식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스스로에게 가하는 제약을 인식할 수 있다. 예스라고 말할 줄밖에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다.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남을 돕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가장 이타적인 사람으로 비칠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이타심은 자존감이 낮다는 표시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다. 사랑은 남보다 자신의 삶을 더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면 내면의 사랑이 넘쳐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간다. 예스와 노는 둘 다 삶의 부분들이다. 좋게 느끼면 예스라고 대답하고 싫어하는 일에는 노라고 말하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내면적인 느낌을 존중하는 것이 더 이롭다.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차원의 정직이며 그것만이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해준다. 내면의 느낌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것은 자아가 이상적인 이미지에 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다는 것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본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신에게 정직한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몸과 마음의 현 상태를 포함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의 산물이다. 생각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어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다면 오늘 자신의 몸을 살펴보라.
내일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일지 알고 싶다면 오늘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몸과 마음의 움직임은 그에 상응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제어되고 촉발된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 욕구, 느낌, 호불호, 이해와 오해라 해도 그것이 마음을 통과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신체적 반응이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의 지상 최대의 목적은 가장 순수한 의미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사랑은 지상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다. 인간이 지구에서 사는 것은 단지 시간을 보내거나 부와 소유를 얻거나 약간의 재미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목적이 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주 전체와 모든 다른 차원의 현실에 자동적으로 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차원의 우주적인 삶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영적 깨달음의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한다. 우리는 자신의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나는 볼 수 있는 것만 믿는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 정반대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만 본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진실이고 실제라고 이미 알고 믿는 것만 인식하도록 허용한다.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걸러져 차단된다.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진실이라고 알고 믿는 것들을 재확인할 뿐이다. 깨달음이나 영적인 각성의 열쇠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세계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깨닫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격언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나 역할을 올바로 알라는 뜻이다. 우리가 자신을 다른 것들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볼 때 우리 안에서 더없이 행복한 하나됨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삶의 모든 형태와 표출을 깊은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게 된다. 삶의 비밀을 푸는 열쇠인 겸허함과 내면의 평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세계를 생존의 희망이 없는 끔찍한 혼돈 상태로 상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반면 세계를 큰 도전의 대상이지만 낙원이 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상상하면 그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분명하다. 성공적이고 보람있는 삶의 기본 원칙이 우리의 인식 속에 확고히 자리 잡으면 우리와 세계의 새로운 현실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 현실이 바로 지상의 천국이다. 지금까지 놀라운 몸과 마음의 힘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